안녕하세요. 무진의 이 변호사입니다. 제가 가계약에 관한 영상을 올린 게 8개월 전인데 꾸준히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동안 하급심 판례들이 꽤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가계약금 분쟁을 진짜 소송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 뭐가 쟁점이 되고 법원은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내가 분쟁의 당사자라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번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뜨는 카드 링크를 클릭해서 그거 먼저 보시고 나서 이 영상을 봐주세요. 저 영상이 좀 길지만 가계약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가 최대한 담아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시면 오늘 이 영상을 비롯해서 어떤 가계약금 정보를 보시더라도 보는 시야가 확 넓어질 겁니다. 가계약금 분쟁을 보면 보통 이런 구도로 갑니다. 아파트 매매하는데 대금 20억 얘기가 오갔고 가계약금이 5천만 원 지급되었다고 할게요. 이 상태에서 한쪽이 그만두자고 그러죠. 예를 들어 집 파는 사람이 나 그냥 안 팔래, 가계약금 돌려줄게 그러면 What? 사려던 사람은 뭐야 5천이나 받고 이제 와서 말을 바꿔? 내가 이거 계약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받은 5천에다가 매매대금 10%인 2억을 더해서 2억 5천을 내놔 그러죠. 또는 사려던 사람이 나 그냥 안 살래, 가계약금 돌려줘 그러면 팔려던 사람은 갑자기 그런 게 어딨어, 네가 매매 계약을 깬 거니까 계약금 2억을 더 물어내 이럽니다. 이런 식으로 가계약금 자체만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10%인 계약금 전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소송에 가서는 그 전제로 계약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보면 절반 이상이 계약 성립에 관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계약의 성립부터 쟁점별로 하급심 판결례들을 소개할 건데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판결은 개별 사안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판결의 사실관계가 나랑 비슷해 보여도 내 사건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판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결론이 다른 하급심 판례들을 대법원 판결이 한 가지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대법원이 스스로 예전에 한 판단을 바꾸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의 판결례는 그걸 참고해서 내 사건의 전략을 세우는 수단으로 활용하셔야지 수학 공식처럼 적용해서 결과를 예측해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Okay, let's go. 계약이 성립하려면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 사항이라는 게 민법 제 몇 조에 뭐뭐뭐뭐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게 아니에요. 매매계약이라는 개념과 거래 관행을 고려해서 법원이 개별 사안마다 판단하는 겁니다. 최근 판결내에 등장하는 것들을 볼게요. 부동산을 상속받았거나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처럼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가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에서는 공유자 전부가 아니라 일 처리하는 한 사람만 나서서 하는 경우가 많죠. 나머지 공유자들은 아직 뭘 몰라요. 본계약 체결 때 오거나 위임장을 가져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한 판결례가 있습니다. 공유자들 전체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또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처럼 제한물권이 존재할 때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가계약금만 오간 단계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는 논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이 안 됐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대금은 누가 봐도 중요한 사항이겠죠? 부동산 거래대금은 거액이기 때문에 단순히 매매대금 총액뿐만이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까지 정해야 제대로 된 합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합의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대출의 세부적인 사항이 합의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매도인은 그렇게 대출 껴서 돈 내는 사람하고는 나는 거래 안 해, 이렇게 협의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형식의 측면에서 보면 우선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이 꼭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법에 따르면 구두계약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현실에서 우리가 20억, 30억짜리 건물을 사고 팔면서 구두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서로 협상을 주고받다가 의견이 좁혀지면 문서로 초안도 한번 써보고 도장 찍기 전에 이상한 거 없나 한번 더 보고 최종적으로 마음이 서면 그때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하급심 판결례들도 이런 일반인들의 거래관념을 고려하고 있어요. 계약서에 도장 찍는 단계 전에 아직 변경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함부로 계약 성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느냐만큼이나 중요한 게 협상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느냐입니다. 이 표현이 모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법리적으로 계약 해석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를 교과서적으로 그려볼게요. 집을 내놓죠? 매수인이 나타나면 매매 조건 협상을 시작합니다. 잔금은 언제 주고 근저당은 어떻게 하고 용도 변경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 무산되는 거고 합의가 되면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즉 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이고 편의점 물건 사듯이 금방 사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 시작부터 매매 체결까지 과정이라는 게 존재해요. 계약 체결 준비 단계, 계약 체결 전에 교섭 단계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 단계를 최종 합의와 구별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계약의 구속력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어디서 경계선이 그어질지는 소송에 가봐야 알지만 그 경계선 이전에는 상대방에게 뭘 강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계약금을 이 수직선 중에 어느 단계에서 주고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판결례를 볼까요? 물건 소개받은 당일에 바로 가계약금 넣는 경우가 많죠. 법적으로는 당일에 바로 본계약도 체결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 관행을 보면 물건 소개받은 그날 바로 매매계약에 대한 협의가 다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소개받은 당일인데 무슨 계약이 체결됐겠어요 하는 주장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게 결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소송에 가면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되었느냐를 다툴 때 중개인이 뭘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협상이 중개인을 통해 오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왜곡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 사안은 중개인이 매도인한테 처음에는 일단 가계약금 조금만 받고 계약 안 되면 돌려주면 돼요 이렇게 말해서 가계약금을 받게 해놓고 나중에는 말을 바꿔서 안 팔아요? 안 팔려면 본계약금 1억 3천을 다 물어내야 되는데 하고 압박을 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판결문은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중개인의 이런 행태가 당사자의 의사를 왜곡시킨 점을 고려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중개인들이 가계약금 지급 전후로 여러 가지 문자를 보내요. 저희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중개인이 아예 자기 마음대로 계약서 초안을 다 만들어서 카톡 첨부 파일로 보내놓은 경우도 있었어요. 문제는 소송에서 계약 성립을 주장하는 쪽에서 중개인의 이런 문자들을 계약 체결의 근거로 둔다는 겁니다. 법원은 어떻게 볼까요? 중개인의 문자만으로는 계약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는 민법상 자기결정의 원칙과 대리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거를 제가 다 설명하면 시청률이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만 할게요. 중개인은 물건과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지 나를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즉, 나의 대리인이 아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막상 소송에 가면 이거 갖고 엄청 싸워요. 가계약금 분쟁에서 왜 이렇게 중개인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이거는 우리 매매계약의 현실이 이상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원래 계약 체결은 당사자들이 직접 협상하고 주도하는 게 이상적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기업체나 부동산 거래 많이 하는 자산가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반 개인들은 이렇게 잘 안 하니까 매매계약의 진행을 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인이 주도합니다. 계약서 자체를 중개인이 알아서 다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당사자들도 자기가 결정해야 될 사항들을 중개인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잔금은 언제 내는 거예요? 가계약금은 얼마 주면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서로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중개인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거다 그러고 당사자는 중개인 말만 믿은 거지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 부동산에나 가시면 안 되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중개인을 잘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 하급심 판례를 보면 부동산 중개를 의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사자가 중개인에게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을 전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개인이 보낸 문자나 메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당사자가 동의한다거나 중개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대리권 수여는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법상 당연한 원칙입니다. 다만 이걸 중개인의 문자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문자냐 메모냐 서류냐 하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매매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 거냐 아니면 중개인 마음대로 떠드는 말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의 문자라도 당사자들의 동의를 다 받아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거라면 계약 체결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고 동의가 없었다면 안 되는 겁니다.
가계약이라는 용어가 중요할까요? 답은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하기도 하다입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말하면 의뢰인이 엄청 짜증내죠. 아니, 변호사한테 답을 들으러 왔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쩌라는 거냐. 사실이 그런 걸 어쩌겠어요. 왜 그런지 볼게요. 우선 계약 해석은 특정 용어가 아니라 실질을 보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가계약이라는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006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에서 당사자들이 가계약서라는 걸 쓰고 나서 정식 계약서를 안 썼는데 매매계약 성립이 인정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 하급심 판결 사안에서 당사자가 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우리 사건도 가계약이지만 계약 성립된 걸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가계약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계약의 실질을 봐야 하는 건 맞는데 2006년 대법원 판결은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다 합의된 경우고 반면에 이 사건은 중개인 메모만 덜렁 있는 경우라 사안이 다르다. 그래서 계약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가계약금이란 용어가 중요하다는 건 또 무슨 말이냐? 당사자들이 가계약금이란 말을 썼다는 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진짜 계약금과는 구별하고 싶다는 의사가 반영된 거고 법원은 계약을 해석할 때 이걸 고려합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용어만으로 결론 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계약금이라는 말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중개인들이 전화통화할 때는 가계약금이라고 말해놓고 문자에는 계약금의 일부 이렇게 쓰는 것도 되도록이면 가계약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송회사 변호사들은 가계약금이란 용어를 필요에 따라 무시하기도 하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가계약금의 액수가 중요할까요? 논리적으로는 가계약금의 절대 수치보다는 당사자들이 어떤 의사로 주고받았느냐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실제 소송에 가면 금액 자체도 일정 부분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판결문 내용을 보면 금액이 너무 적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금액 자체가 얼마라서 어떻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의 진행 단계에 관련된 겁니다. 수십억짜리 부동산을 고작 몇백, 몇천을 주고받은 상태에서 완전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상식이 안 맞다는 거죠. 즉, 계약 체결 전에 교섭 단계에 불과하다고 보는 여러 근거들 중에 하나로 액수를 고려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가계약 단계에서 매매계약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매매계약이 성립이 인정 안 되면 논리적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해약금이나 위약금 주장도 당연히 인정이 안 되겠죠? 변호사들도 이걸 알죠.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는 본계약인 매매계약 성립을 우선 주장하고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가계약 자체에 기한 해약금이나 위약금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약금, 위약금이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은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모르면 넘어가지 말고 배워야죠. 이에 관한 영상 링크를 지금 우측 상단에 표시해 놨으니까 그걸 보고 오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 기각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해약금 주장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거는 마치 계약금처럼 준 사람은 그 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다. 따라서 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람은 그 돈을 물어내야 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법원에서 명시적인 합의 없이는 해약금 약정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 판결이 가계약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가계약 관련된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거나 새로운 법리를 설시한 판결은 아니에요.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맞으니까 나는 안 바꾸고 그대로 둘 거야. 근데 가계약금 깎고 해약금은 함부로 인정하지 마. 이런 정도로 언급해 둔 거죠. 그리고 이 사안이 조금 특이해요. 중개인이 매도인한테 매매 대금이 원래 5억 8천인데 매수인한테 6억으로 속입시다. 그래서 매수인이 가계약금 2천을 보내면 거기에 당신은 500만 더 보태서 나한테 2,500을 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고 해서 2천을 받은 거죠. 그래서 법원은 이런 식으로 받은 2천만 원은 아예 진정한 의미의 가계약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애초에 가계약금인지도 불분명한데 무슨 해약금 약정이 인정되겠어요. 그래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원심 판결문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명시적으로 근거로 들고 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계약금이 해약금이다라는 주장은 명시적인 합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받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이 해약금이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법리적으로 민법 제565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해요. 이 조항은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아도 계약금을 주고받기만 했다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급심 판결례들을 보면 우선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닌데 그걸 왜 적용해 하고 단칼에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고, 또 더 깊이 들어가서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하급심 판결례도 있어요. 민법 제565조에서 말하는 계약금은 대금 전체 중에 일부만 수수된 경우를 말하는 건데, 본계약 성립이 안 되고 가계약이라는 독립된 계약만 본다면 가계약금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지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제565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위약금을 볼까요? 위약금은 손해를 입었으니까 배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상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 보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매매계약상의 의무만 언급하기도 하고, 그나마 가계약 자체에 기한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에요. 현재로서는 위약금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계약금 지급 당시에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라거나 계약 체결이 안 되면 얼마를 배상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은 중개인이 빨리 잡아놓으라고 하니까 급한 마음에 돈부터 주고받는 거예요.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하급심 판결례들에서 단순히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쉽게 위약금 약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우선 가계약이니까 이렇다가 아니라 계약 해석의 문제입니다. 개개의 사건별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하는 거죠. 제가 앞에서 주로 가계약금 돌려주고 끝내라 라는 판결례들을 많이 소개했는데, 반대로 가계약금 몰취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결례도 존재해요. 예를 들어 이 사건은 매수인이 계약 체결하겠다면서 가계약금 300만 원을 입금했고 이틀 뒤에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 안 하겠다고 통보한 사안이에요. 그 이틀 사이에 매도인은 다른 매수 제안을 2건이나 거절하면서 기다렸고, 매수인은 곧바로 계약서를 쓸 것 같은 행동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법원은 이미 지급된 가계약금 300만 원은 반환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다만 계약 성립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 2년 전에 초기에 나오기 시작했던 하급심 판결례들이 가계약금은 이런 돈으로 봐야 한다라고 성격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 하급심 판결례들은 아예 그런 시도 자체를 경계합니다. 가계약금은 이렇다라고 법리를 정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이 1번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전반적으로는 가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에서 곧바로 계약 성립을 인정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이나 해약금 주장도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가계약의 구속력을 높이려는 측의 전략을 생각해 볼게요. 우선 계약 성립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대금 얼마에 잔금 언제 주기로 했다, 중개인이 이러이러한 문자를 보냈다 이런 것만 주장할 게 아니라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별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앞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례 취지를 고려하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했다는 주장은 명시적인 합의의 증거가 없는 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포기해야 되나? 틈새는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건 판결례나 법조항만 들이댈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이 계약을 실제로 체결할 것처럼 믿게 만드는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믿어서 어떤 기회들을 포기하고 실제로 뭘 손해봤는지 아주 상세하게 법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이 사람 억울하겠네 라고 판단을 한다면 전부 승소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줄 방법은 항상 있어요. 다음으로 가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전략은 중개인과 당사자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가계약금은 대부분 협상 초기에 주고받기 때문에 중개인의 흔적을 빼버리면 당사자 간의 소통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계약 성립을 부정하려면 중개인의 행동이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한 게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의뢰인들이 보통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실전에서는 변호사들은 그런 거 안 따지고 최대한 유리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는 데에만 주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증 책임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나한테 증거가 없다는 걸 내보이는 거기 때문에 아무 때나 꺼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마 변호사님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두 번째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데 이 계약에서는 빠져있다라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부각시켜야 합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에 세금 문제나 불법 건축물 여부, 용도 변경 문제, 또 아파트는 근저당이나 임대차, 대출 문제처럼 가계약금 지급 단계에서는 잘 논의되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쪼록 가계약금 분쟁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에 아직 영상이 많지 않은데도 구독하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